1995년 4월 23일 일요일 오후 5시 40분 경기도 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3학년 김수진 양이 사라졌다. 분홍색 머리핀을 꽂고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선 지 불과 10분 만이었다. 그날 저녁 단지 방송이 울려 퍼졌다. 밤새 손전등을 든 이웃들이 놀이터와 주차장을 뒤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이는 그렇게 공기처럼 사라졌다. 그로부터 7일 뒤 놀이터 뒤편 쓰레기 집화장에서 수진이의 분홍색 머리핀이 발견됐다. 그리고 경찰은 한 남자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사탕을 나눠주며 아이들에게 친절했던 놀이터의 사탕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봄 햇살이 아파트 단지를 따뜻하게 비추던 일요일 오후였다. 수진이의 집은 15층 1504호. 거실 창문 너머로 놀이터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날도 아이들은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에서 웃음소리를 터뜨리고 있었다. 오후 5시 30분. 수진이는 방에서 가방을 메고 나왔다. 새로 산 분홍색 머리핀을 머리에 꽂은 모습이었다.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시계를 확인했다. 저녁 준비를 위해 시장에 가야 할 시간이었다. 거실에선 아빠가 소파에 앉아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다. 수진이는 엄마에게 놀이터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엄마는 7시 전에 돌아오라고 당부했다. 활발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딸이었다. 낯을 가리지 않아 가끔 걱정이 되긴 했지만 같은 단지 아니라 크게 불안하진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수진이는 로비를 지나 단지 중앙 놀이터로 향했다. 그곳엔 같은 반 친구 2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수진이도 뛰어가며 웃었다. 오후 5시 35분. 새 아이는 놀이터에서 술래잡기를 시작했다. 주변엔 몇몇 부모들이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였다. 봄바람이 그네를 살랑 흔들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단지 안에 울려 퍼졌다. 오후 5시 40분. 수진이는 친구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친구 하나가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수진이는 괜찮다며 혼자 갔다. 놀이터 옆 아파트 동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이었다. 1층 공용 화장실로 가려던 것이었다. 친구들은 그네를 타며 수진이를 기다렸다.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하지만 수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오후 6시 10분 친구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한 명이 1층 화장실까지 뛰어갔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달려갔고 어른들은 단지 안을 돌며 수진이를 찾기 시작했다. 놀이터에도 주차장에도 상가에도 수진이는 없었다. 9살 소녀는 그렇게 30분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시각 수진이의 엄마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아빠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누구도 아직 몰랐다. 그들의 삶이 영원히 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오후 6시 30분. 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 놀이터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다. 다른 아이들은 여전히 뛰어놀고 있었다. 석양이 단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산산이 부서질 예정이었다. 수진이를 찾는 비명이 단지를 뒤흔들기까지 불과 1시간 반이 남아 있었다. 오후 8시. 시장에서 돌아온 엄마는 집안이 고요한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수진이는 보통 이 시간이면 TV 앞에 앉아 만화를 보거나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 안 어디에도 아이의 기척이 없었다. 엄마는 수진이의 방문을 열었다. 책가방은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다. 침대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거실로 나가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는 수진이가 오후 5시 반쯤 놀이터에 간다고 나갔다고 답했다. 2시간 반이 지났다. 저녁을 먹을 시간이 훨씬 넘었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다.
서둘러 전화기를 들어 수진이와 자주 노는 친구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친구 엄마는 수진이를 오늘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자기 아이도 6시쯤 집에 들어왔다고 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엄마는 다른 친구 집에도 전화를 걸었다. 대답은 똑같았다. 아무도 수진이를 보지 못했다. 오후 8시 20분. 부부는 집을 뛰쳐나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마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아빠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목소리엔 불안이 배어 있었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 경비실로 달려갔다. 경비원은 저녁 때는 수진이를 보지 못했지만 오후에 놀이터로 가는 모습은 봤다고 말했다. 부부는 놀이터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네는 바람에 흔들리고 미끄럼틀은 텅 비어 있었다. 어둠이 내린 단지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봄밤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오후 8시 30분. 아빠는 관리사무소로 달려가 방송을 요청했다. 잠시 후 단지 전체에 방송이 울려 퍼졌다. 1504호에 사는 김수진 양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10살, 초등학교 3학년, 분홍색 머리핀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방송이 끝나자 하나둘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손전등을 든 이웃들이 놀이터 주변을 수색했다. 주차장, 상가 뒷골목, 쓰레기 집화장, 심지어 하수구 뚜껑까지 열어보았다. 아파트 단지 구석구석이 손전등 불빛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진이의 신발 한 짝도, 옷 조각도, 어떤 흔적도 없었다. 10살 소녀는 마치 공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100여 명의 주민이 2시간 동안 단지를 뒤졌지만 결과는 허무했다. 오후 10시. 수색은 계속됐지만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다. 엄마는 놀이터 벤치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는 휴대전화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다. 오후 11시 20분. 일산경찰서에 공식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실종 아동 김수진, 10세, 초등학교 3학년. 최종 목격 시각은 4월 23일 오후 5시 40분. 최종 목격 장소는 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 놀이터였다. 경찰은 즉시 수색팀을 구성했다. 하지만 밤은 이미 깊었고 단지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단지를 가로질렀다. 평화롭던 일요일 밤은 악몽으로 변해 있었다. 그날 밤 1504호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엄마는 현관문 앞에 앉아 밤새 기다렸다. 혹시라도 수진이가 문을 두드릴까봐. 아빠는 단지를 계속 돌며 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수진은 돌아오지 않았다. 새벽 6시 일산경찰서 형사 5명이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밤새 수색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지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경찰은 즉시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목격자 조사에 착수했다. 놀이터 주변 상가 주인들이 가장 먼저 조사를 받았다. 편의점 주인은 일요일 오후 5시경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진이를 특정해서 기억하진 못했다. 분홍색 머리핀을 한 아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애매한 대답이었다. 문구점 주인은 오후 5시 반쯤 놀이터 근처에서 낯선 남자를 봤다고 말했다. 빨간 점퍼를 입고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다는 것이다. 나이는 40대 정도로 보였고 키는 170cm 중반, 단발머리였다. 하지만 얼굴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오전 10시. 경찰은 아파트 주민 조사를 시작했다. 1층부터 20층까지 500여 가구를 일일이 방문했다. 대부분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일요일 오후 집에서 쉬거나 TV를 보고 있었다는 진술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몇몇 목격담이 나오기 시작했다. 7동 3층에 사는 주부는 오후 5시 40분쯤 주차장에서 흰색 승용차를 봤다고 했다. 차 안에 아이가 타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차량 번호는 보지 못했다.
승용차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12동 경비원은 오후 6시쯤 단지 정문 쪽에서 울고 있는 여자아이를 봤다는 증언을 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수진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당시엔 그냥 엄마를 찾는 아이려니 생각했다고 했다. 오후 2시, 경찰은 지금까지 수집한 목격 정보를 정리했다. 빨간 점퍼를 입은 남자, 흰색 승용차, 울고 있던 여자아이. 하지만 모든 정보는 단편적이고 불확실했다. 결정적인 단서는 없었다. 당시 일산 신도시는 CCTV가 거의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아파트 단지 내부엔 단 한 대의 CCTV도 없었다. 단지 정문에 있는 CCTV 한 대가 전부였지만 화질이 나빠 차량 번호 식별은 불가능했다. 오후 4시, 경찰은 수진이의 친구 2명을 다시 조사했다. 아이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오후를 회상했다. 수진이가 화장실에 간다고 했다는 것, 10분쯤 지나도 안 와서 찾으러 갔다는 것, 하지만 화장실엔 아무도 없었다는 것. 형사는 물었다. 놀이터 주변에 수상한 사람은 없었냐고.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평소처럼 부모들이 몇 명 있었고 아이들이 놀고 있었을 뿐이라고 답했다. 오후 6시, 경찰은 단지 주변 반경 1km 내에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은행, 편의점, 주유소의 CCTV를 모두 수거했다. 분석팀이 밤새 영상을 검토했지만 수진이로 보이는 아이는 포착되지 않았다. 그날 저녁 KBS 9시 뉴스에서 수진이의 실종 소식이 보도됐다. 전 국민이 10살 소녀의 얼굴을 보게 됐다. 학교 사진 속 수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제보 전화번호가 화면 하단에 떴다. 밤 10시까지 경찰서로 120여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구체적이지 못했다. 어디선가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식의 막연한 제보들이었다. 형사들은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모두 오인이었다. 실종 첫날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의 손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 수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충격에 빠졌다. 3학년 2반 담임교사는 비어있는 수진이의 책상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교장은 긴급 조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혼자 다니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날부터 단지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평소 놀이터에 가득하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부모들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교 시간엔 반드시 마중을 나갔다. 저녁 시간엔 단지 안이 유령처럼 조용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단지에서 반경 3km까지 인근 야산과 하천을 뒤졌다. 50여 명의 경찰과 소방대원,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됐다. 수색견도 동원됐다.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화요일 수진이의 부모는 전단지 5,000장을 인쇄했다. 학교 사진 속 수진이의 얼굴이 크게 박혀 있었다. 키 130cm, 체중 28kg, 분홍색 머리핀 착용. 제보자에게 100만 원의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엄마는 전단지를 들고 단지 곳곳을 돌아다녔다. 상가 게시판에 붙이고 전봇대에 붙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아빠는 회사를 쉬고 경찰과 함께 수색에 참여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놀이터 벤치에 앉아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수요일 SBS와 MBC도 수진이의 실종 소식을 보도했다. TV 화면엔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클로즈업 됐다. 전국에서 제보 전화가 쏟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목요일 단지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야간 순찰대를 조직했다. 경비실 앞에 2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단지를 순찰하기로 했다. 손전등과 호루라기를 나눠들고 4명씩 조를 이뤄 돌아다녔다. 금요일 오후 경찰은 수진이의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추가 조사했다. 혹시 수진이가 평소 낯선 사람에게 접근당한 적이 있는지, 수상한 차량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특이사항은 없었다. 수진이는 평범하고 밝은 아이였다.
그 주 내내 단지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저녁이면 주차장은 텅 비었고 상가는 일찍 문을 닫았다. 아이를 둔 가정은 현관문에 이중 잠금 장치를 달았다. 몇몇 집은 아예 이사를 결정했다. 4월 30일 일요일. 실종 7일째 오전 10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이 놀이터 뒤편 쓰레기 집화장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플라스틱 쓰레기통 옆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작은 물건이었다. 분홍색 머리핀. 나비 모양의 작은 플라스틱 머리핀이었다. 환경미화원은 즉시 경비실에 신고했다. 경비원은 경찰에 연락했다. 20분 뒤 형사 3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수진이의 엄마가 달려왔다. 머리핀을 보는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수진이가 실종 당일하고 나갔던 바로 그 머리핀이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경찰은 즉시 집화장 주변을 통제했다. 감식팀이 투입되어 지문과 혈흔을 채취했다. 주변 쓰레기를 모두 수거해 분석실로 보냈다. 머리핀에서는 수진이의 머리카락이 검출됐지만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 집화장은 놀이터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이었다. 일주일 동안 100명 이상이 단지를 수색했지만 아무도 그곳에서 머리핀을 발견하지 못했다. 누군가 나중에 버린 것일 수도 있었다.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수진이가 단지를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머리핀 발견 이후 경찰은 수색 범위를 집화장 주변으로 좁혔다. 인근 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실, 옥상까지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했다. 집화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명단을 확보해 일일이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한 증언이 형사의 귀에 들어왔다. 11동에 사는 초등학생의 말이었다. 실종 당일 오후 놀이터에서 아는 아저씨를 봤다고 했다. 가끔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수리기사 아저씨였다고 했다. 형사는 더 자세히 물었다. 아이는 그 아저씨가 흰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놀이터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했다. 시간은 오후 5시 반쯤이었다. 경찰은 단지 인근의 가전제품 수리업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명의 이름이 떠올랐다. 박태식, 42세. 단지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소규모 가전 수리점을 운영하는 남성이었다. 주민들은 박태식을 알고 있었다. 그는 종종 단지를 돌아다니며 수리 전단지를 돌렸다. 친절하고 말이 많았다. 특히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며 친하게 지냈다. 동네 아이들은 그를 사탕 아저씨라고 불렀다. 5월 2일 형사 2명이 박태식의 수리점을 찾아갔다. 좁은 가게 안엔 TV와 세탁기가 쌓여 있었다. 박태식은 형사들을 보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형사는 4월 23일 일요일 오후 어디에 있었냐고 물었다. 박태식은 집에 있었다고 답했다. 일요일이라 가게 문을 닫고 쉬었다고 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엔 가지 않았다고 단호히 말했다. 형사는 목격자가 있다고 말했지만 박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착각일 거라고 했다. 형사는 박태식의 차량을 확인했다. 흰색 봉고차였다. 가전제품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이었다. 형사는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려 했지만 박태식은 영장이 없다며 거부했다. 5월 3일 경찰은 박태식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4월 23일 당일 주유소 CCTV를 분석한 결과 오후 4시 50분경 단지 인근 주유소에서 박태식의 차량이 포착됐다. 그는 주유를 하고 단지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는 박태식의 진술과 모순됐다. 그는 집에 있었다고 했지만 CCTV는 그가 단지 근처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박태식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수리점 건물 주인은 박태식이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10년 넘게 가게를 운영했고 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술을 자주 마시고 가게 문을 닫는 날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박태식의 과거를 조회했다. 전과는 없었다.
하지만 5년 전 이혼 기록이 있었다. 전 부인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박태식과 연락을 끊은 지 오래라며 통화를 거부했다. 5월 4일 오전 경찰은 박태식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오후 2시 형사 5명이 박태식의 집 앞에 나타났다. 박태식은 당황한 표정으로 차량 열쇠를 건넸다. 감식팀이 차량 내부를 조사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깔끔했다. 하지만 뒷좌석 카펫에서 미세한 섬유 조각이 발견됐다. 트렁크 카펫에선 희미한 얼룩이 검출됐다. 루미놀 반응 검사 결과 혈흔으로 추정됐다. 모든 증거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다. 박태식은 자신의 차량에서 왜 혈흔이 나왔냐는 질문에 코피를 흘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섬유 조각은 수리하던 가전제품에서 나온 것 같다고 했다. 5월 5일 오후 4시 국과수에서 전화가 왔다. 트렁크에서 검출된 섬유 조각은 수진이의 신발끈 일부와 DNA가 일치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온 순간 경찰은 박태식을 긴급 체포했다. 오후 5시 형사 4명이 수리점으로 들이닥쳤다. 박태식은 가전제품을 수리하던 중이었다. 그는 손에 든 드라이버를 떨어뜨렸다. 경찰서로 연행된 박태식은 처음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차량에서 나온 증거물에 대해선 설명할 수 없다고만 했다. 자신은 수진이를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밤 10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형사들은 교대로 박태식을 신문했다. CCTV 영상을 보여주며 4월 23일 당일 행적을 추궁했다. 박태식은 계속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날 주유소에 갔던 것은 맞지만 단지엔 가지 않았다고 했다. 자정이 넘어가자 박태식의 태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담배를 연달아 피우며 손을 떨었다. 형사는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신발끈 조각을 보여줬다. DNA가 일치한다는 국과수 보고서를 읽어줬다. 박태식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졌다. 형사는 기다렸다. 새벽 2시 조사실엔 담배 연기만 자욱했다. 새벽 3시 17분 박태식이 입을 열었다. 처음엔 우는 소리였다.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다. 형사는 녹음기를 확인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5분 뒤 박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4월 23일 일요일 그는 단지 근처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다. 오후 5시 반쯤 놀이터를 지나가다 수진이를 봤다. 혼자 걸어가는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수진이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박태식은 사탕을 주며 설득했다. 평소 알던 아저씨였기에 수진이는 경계를 풀었다. 박태식은 차 문을 열고 수진이를 조수석에 태웠다. 하지만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단지를 빠져나가 인근 야산 쪽으로 향했다. 10분쯤 달렸을 때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다. 집에 가고 싶다고, 엄마한테 가야 한다고 울었다. 박태식은 차를 세웠다. 야산 입구에 비포장도로였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수진이는 차 문을 열려고 했다. 박태식은 아이를 붙잡았다. 수진이는 소리를 질렀다. 박태식은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았다. 수진이는 발버둥 쳤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넘어졌다. 머리를 차량 내부 돌출부에 부딪혔다. 수진이는 움직임을 멈췄다. 박태식은 패닉에 빠졌다. 아이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주변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는 차 뒷좌석에 아이를 눕혔다. 밤이 되자 그는 시신을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야산 깊숙한 곳으로 차를 몰았다. 등산로에서 벗어난 숲속이었다. 손전등도 없이 아이를 안고 숲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걸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발이 돌에 걸려 넘어졌다. 적당한 곳에 구덩이를 팠다. 손으로 흙을 파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다. 시신을 묶고 흙을 덮었다. 위에 낙엽과 나뭇가지를 쌓았다. 그리고 차로 돌아왔다.
트렁크에 있던 물로 손을 씻었다. 차량 내부도 대충 닦았다. 새벽 1시쯤 집으로 돌아왔다. 옷을 모두 태웠다. 샤워를 했다. 술을 마셨다. 다음 날 뉴스에서 실종 소식을 봤다. 경찰이 수색하는 모습을 봤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사는 물었다. 정확한 장소를 기억하느냐고. 박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어두웠고 길을 잃은 것 같았다고 답했다. 박태식의 자백 이후 경찰은 즉시 그가 말한 야산을 수색했다. 50명의 인력과 수색견 5마리가 투입됐다. 인근 야산 10만 제곱미터를 일주일 동안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수진이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박태식을 현장에 대동해 재현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는 정확한 위치를 가리키지 못했다. 이 나무였던 것 같다가도 저 바위였던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밤에 갔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복했다. 국과수는 박태식의 차량과 옷, 신발을 철저히 분석했다. 신발 밑창에서 야산의 흙 성분이 검출됐다. 차량 트렁크에서 나온 혈흔은 수진이의 것과 일치했다. 조수석 안전벨트에서 수진이의 머리카락이 발견됐다. 5월 15일 검찰은 박태식을 유괴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언론은 연일 사건을 보도했다. 박태식의 얼굴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단지 주민들은 분노했다. 누군가는 박태식의 수리점 유리창을 깨뜨렸다. 재판은 9월에 시작됐다. 수진이의 부모는 매 공판마다 방청석에 앉았다. 엄마는 박태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박태식은 고개를 숙이고 재판을 받았다. 검사는 박태식의 자백 진술서를 제출했다. 차량에서 발견된 물증들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도 증거로 제시됐다. 박태식의 범행은 명백했다. 변호인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백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태식이 심리적 압박에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사는 물증이 자백을 뒷받침한다고 반박했다. 11월 박태식은 증인석에 섰다. 재판장은 왜 정확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냐고 물었다. 박태식은 어두워서 길을 잃었다고 답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검사는 반문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떻게 차를 몰고 시신을 옮기고 구덩이를 팠느냐고. 박태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기억이 혼란스럽다고만 반복했다. 12월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수진이의 아빠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박태식을 향해 외쳤다. 딸이 어디 있냐고, 왜 끝까지 거짓말을 하냐고. 박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996년 1월 15일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박태식의 범행은 인정된다. 자백과 물증이 일치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알 수 없다. 유괴살인죄와 사체유기죄. 재판부는 박태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정엔 수진이 엄마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다. 박태식은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1996년 7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박태식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는 충북 영동교도소로 이송됐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복역 중이다. 2025년 현재 박태식은 71세가 됐다. 그는 한 번도 정확한 유기 장소를 밝히지 않았다. 수진이는 아직도 야산 어딘가에 있다. 부모는 지금도 그곳을 찾아 헤맨다. 2025년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이 지났다. 일산 신도시는 이제 더 이상 신도시가 아니다. 30년이 흐르는 동안 건물은 늙었고 주민은 바뀌었다. 그 아파트 단지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새로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놀이터는 오래전에 재정비됐다. 그네와 미끄럼틀은 새 것으로 교체됐다. 쓰레기 집화장도 현대식 시설로 바뀌었다.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30년 전 이곳에서 한 아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모른다. 하지만 오래 산 주민들은 기억한다. 가끔 놀이터를 지나갈 때면 고개를 돌리는 노인들이 있다. 그들은 1995년 그날을 떠올린다. 손전등을 들고 밤새 아이를 찾아 헤매던 날을. 수진이의 부모는 아직도 그 단지에 산다. 같은 아파트, 같은 호수다. 이사를 가자는 권유도 많았지만 그들은 거절했다. 혹시 수진이가 돌아올지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엄마는 매년 4월 23일이면 놀이터에 나온다. 수진이가 좋아하던 꽃을 들고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낸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본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지나칠 뿐이다. 아빠는 은퇴 후에도 야산을 찾아다닌다. 박태식이 말했던 그 야산.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곳에 가서 숲을 헤맨다. 나뭇잎을 헤치고 땅을 살핀다. 30년 동안 수백 번을 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경찰도 여러 차례 재수색을 시도했다. 2010년 박태식을 다시 야산에 데려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정확한 위치를 가리키지 못했다. 15년이 지나 기억이 더 희미해졌다고 말했다. 2015년 탐지경과 최신 장비를 동원한 대규모 수색이 진행됐다. 야산 20만 제곱미터를 열흘 동안 뒤졌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수진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박태식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낸다. 종교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다른 재소자들과 충돌도 없다. 가끔 면회를 온 기자들에게 참여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유기장소에 대해선 끝까지 침묵한다. 2020년 박태식의 가석방 심사가 있었다. 유족들은 격렬히 반대했다. 시신 소재를 밝히지 않은 범죄자를 풀어줄 수 없다고 호소했다. 결국 가석방은 불어댔다. 단지 주민들은 이제 그 사건을 잘 언급하지 않는다. 30년이 지났다. 새로운 세대가 들어왔다. 그들에게 1995년은 먼 과거다. 하지만 봄이 오면 놀이터 주변을 지날 때면 누군가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다. 분홍색 머리핀을 한 아이를 찾듯이. 수진이의 방은 30년째 그대로다. 책상 위엔 그날의 교과서가 놓여 있다. 옷장엔 초등학교 교복이 걸려 있다. 침대 위엔 인형이 놓여 있다. 시간이 멈춰버린 방이다. 부모는 늙었다. 머리는 백발이 됐고 허리는 굽었다. 하지만 매년 4월 23일이면 그들은 여전히 놀이터에 나와 기다린다. 30년 전 그날처럼. 저녁이 되면 단지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새로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논다.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탄다. 평화로운 일상이다. 하지만 1995년 4월 23일의 시간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멈춰 있다. 범인은 잡혔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진실은 법정에서 선고되었지만 한 가족의 슬픔은 끝나지 않았다. 30년이 지났지만 시간이 여전히 1995년에 멈춰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